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법보시입니다. 혜정은 그날 아침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급성 백혈병, 생존 가능성 15%,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종이 위에 나열되어 있었다. 34살, 갓 결혼한 지 1년이 막 지난 시점이었다. 남편 재훈은 진단서를 보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다. 그들은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를 전세로 살고 있고 내년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혜정아, 괜찮아.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혜정은 그의 눈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들의 형편으로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항암 치료 한 차례에만도 많은 돈이 들었고 골수 이식까지 고려하면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재훈은 회사를 그만두고 혜정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은 저축은 몇 달 만에 바닥났다. 혜정의 어머니 순덕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70세의 나이에도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상가 건물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치료를 포기할게요. 혜정이 눈물로 말했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목숨보다 소중한 너를 지금 포기할 수는 없다. 혜정아, 걱정 마라.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에게는 관세음 보살이 계신다. 마음을 굳건히 먹고 힘들더라도 오직 간절하게 틈나는 대로 관세음 보살을 염불해라. 혜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도 잘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정의 어머니 순덕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혜정을 혼자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다. 순덕은 매일 새벽 일하러 가기 전에 동네 뒷산 작은 절에 올랐다. 무릎이 아픈 것도 참고 매일 간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 제발 제 딸을, 혜정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관세음 보살님,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세요. 저의 남은 생을 남김없이 다 바치겠습니다. 딸만은 구해주시옵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매일 1080배를 올렸다. 기도를 올릴 때마다 순덕의 마음속에는 3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28살의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남자, 영호의 모습이었다. 영호는 동네에서 가장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다. 그들은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다. 그런데 작은 시골 동네에 살았던 두 사람은 영호의 집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누워 계셨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을 벌어서 보태느라 결혼을 늦추고 있었다. 그리고 영호는 드디어 순덕에게 프로포즈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순덕아, 우리 결혼하면 너만 평생 사랑할게. 아이도 셋은 낳자. 딸이면 너를 닮았으면 좋겠고 아들이면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영호는 순덕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결혼식을 1개월 앞둔 어느 날 영호는 일터에서 사고를 당했다.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순덕은 그날 밤 병원에서 차가워진 영호의 손을 잡고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순덕은 영호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져 누웠고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더 큰 충격은 그 후에 찾아왔다. 영호가 세상을 떠나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순덕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혹독했다. 주변 사람들은 순덕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다. 특히 순덕의 부모님은 순덕을 강제로 끌고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순덕아, 내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 친구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고 다시 시작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너 인생을 포기하려고 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낳아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주위에서는 모두가 걱정스럽게 만류했다. 하지만 순덕은 이 아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사랑하는 영호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 그녀는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야 했으니까. 그 길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순덕은 공단에 다니며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언니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혼자서 혜정을 낳고 키웠다. 그때부터 어린 혜정을 데리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영호야,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내가 셋이나 낳고 싶어 했던 아이 중 한 명이야.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우리 딸이야. 아빠를 너무 닮았어. 순덕은 혼자 있을 때마다 하늘을 보며 영호에게 말했다. 혜정이 자라면서 순덕은 딸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너의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를 만났다면 정말 사랑했을 거야.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혜정이 결혼할 때 순덕은 영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식장에 갔다. 영호야,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너도 기뻐하겠지?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이제 그 소중한 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순덕은 매일 관세음 보살님 앞에서 오열했다. 관세음 보살님, 제가 평생 혼자서 키운 딸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세요. 이 아이마저 데려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호도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관세음 보살님, 제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착하고 효성 깊은 아이입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35. 너무도 젊고 아깝고도 아까운 나이입니다. 이 죄 많고 죄 많은 중생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내려주시옵소서. 순덕의 기도는 간절했다. 새벽마다 차가운 얇은 자복에 의지하여 무릎을 꿇고 1080배를 올렸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무릎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덕은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영호가 나타나 옅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덕아, 그리고는 말이 없었다. 꿈에서 깬 순덕은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마치 영호가 정말로 옆에 있는 것 같았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분명 우리 딸을 구해주실 거야.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놔두시니까. 3개월간의 항암 치료 후 혜정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들도 믿을 수가 없다며 놀라워했다. 15%의 생존율에서 이 정도 회복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골수 이식이 필요했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모두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도 맞지 않았다. 전국 골수 기증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운이 좋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희망이 꺾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부터 순덕은 절에 올라가 밤을 새웠다. 그녀는 관세음 보살 앞에서 통곡했다. 관세음 보살님, 제발 딸을 도와주세요. 부처님, 이것도 모두 다 제 업보이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딸은 착한 아이입니다. 제발 제발. 무릎이 깨지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 되어서도 순덕은 쉬지 않고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침 일찍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기적적으로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호준이라는 분인데 어제 갑자기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덕은 그 순간 관세음 보살이 가피를 내려주셨구나.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호준이라는 사람의 사연이었다. 호준은 35세의 IT 개발자였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업 실패, 이혼, 부모님의 사망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그는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잃었다. 며칠 전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이 한마는 세상 이제 끝이구나. 그는 멍한 상태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우연히 골수 기증 홍보 문자가 도착했다. 당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호주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내 인생은 망가졌지만 적어도 죽기 전에 누군가를 도울 수는 있겠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목숨. 나 대신 세상에 한 사람 살려놓고 가자. 그는 곧바로 골수 기증센터에 연락했다. 검사 결과 그는 혜정과 완벽하게 맞는 기증자였다. 기증하겠다고 온 한 사람이 이렇게 바로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기적적인 일치입니다. 라며 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호주는 기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하자는 생각이었다. 수술 전날 밤, 호주는 혜정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다. 34세 여성, 신혼, 꿈이 많았던 사람. 사진 속의 혜정은 밝게 웃고 있었다. 호주는 가볍게 생각했던 자신의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의미를 느꼈다. 골수 기증 수술은 끝났다. 의사는 호준에게 호준님께서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정말 고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 순간 호준은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웠던 짐이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골수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혜정의 몸이 새로운 골수를 받아들였고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의료진들도 놀라워했다. 정말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여전히 우울함에 빠져 있었다. 선한 일을 했다는 만족감은 일시적이었고,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는 다시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원칙은 기증자와 수혜자가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경우 1년 후부터 만남을 주선해 드립니다. 혜정 씨가 기증자분을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절대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호주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뭔가 이끌리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만남에 동의했다. 만남의 장소는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혜정은 치료 후유증으로 여전히 야위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재훈과 순덕도 함께 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정이 호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저를 살려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호준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별것 아닌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었다. 저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호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순덕이 호준의 손을 잡았다. 연신 고개를 굽히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관세음 보살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제가 매일 기도했거든요. 부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우리 딸을 구해주신 거예요. 호주는 평소 불교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에 호주는 묘한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우연히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큰 흐름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호준과 혜정의 가족은 가까워졌다. 호준은 점차 삶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다. 혜정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기증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하찮게 생각했던 목숨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절한 것이었다는 것이 알았다. 하지만 6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혜정의 암이 재발한 것이다. 더 공격적인 형태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치료가 훨씬 어려웠다. 미안해요. 호준 씨. 제가 선생님의 소중한 골수를 헛되이 만든 것 같아서 혜정이 죄송하다며 울었다. 호준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혜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혜정이 자신을 구한 것이었다. 혜정 때문에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섰고 삶의 의미를 찾았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혜정이 위험에 처했는데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호준이 의사에게 물었다. 이번에는 골수가 아니라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의사가 말을 흐렸다. 호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마련했다. 그것도 모자라자 회사에 새롭게 들어가 이제 막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대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었다. 순덕과 재훈은 극구 만류했지만 호주는 고집했다. 이제 혜정 씨는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치료도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몇 개월 후
혜정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암이 전신으로 퍼졌고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몇 주 정도. 혜정은 병실에서 호준에게 말했다. 호준 씨, 제가 죽으면 저 때문에 망가진 선생님의 인생을 제목까지 다시 살아주세요. 제발. 호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혜정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순덕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혜정이 위독해졌다. 의식을 잃고 호흡이 약해졌다. 가족들과 호주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제발 관세음보살님 이 죄 많은 중생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순덕의 통곡은 끝이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혜정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의사들이 급히 검사를 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그로부터 혜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그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의료진들은 이를 자연관해라고 불렀지만 모든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의학적 현상 이상의 무엇이라고 느꼈다. 순덕은 확신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혜정이 완전히 회복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혜정과 재훈은 호준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호준도 이들과 함께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로부터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다. 혜정이 임신한 것이다. 의사들은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임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었는데 또 다른 기적이었다. 호주는 이제 혜정의 아이를 삼촌으로서 돌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혜정의 치료비로 쓴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덕분에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순덕은 매일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감사 기도를 올렸다. 관세음보살님, 저희에게 호준이라는 보살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을 2번이나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가 세세생생 무엇으로 태어나든 부처님의 제자로 살면서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마하살. 몇 년 후 혜정은 완전히 건강해졌고 예쁜 딸을 낳았다. 호주는 새로운 IT 개발의 성공의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했고 그 수익의 일부를 암 환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어느 날 골수기증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또 다른 환자가 호준과 맞는 기증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호준은 주저하지 않고 다시 기증에 동의했다. 왜 또 하시려고 해요? 한 번으로도 충분히 선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의사가 물었다. 호준은 미소를 지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통해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갚고 싶어요.
혜정과 그 가족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암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고 돕는 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적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순덕은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절에 다녔다. 이제는 감사기도와 함께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관세음 보살님, 저희가 받은 자비를 세상 모든 곳에 전해주세요.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저희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10년이 지났다. 혜정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호주는 이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자비의 손재단을 설립해 더 많은 암 환자들을 도왔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10년 전 호준의 골수를 받아 생명을 구한 한 소년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호준님께서 저희 아들을 구해주신 덕분에 아들이 이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들은 혈액암 전문의가 되어 더 많은 환자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준님의 자비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혜정은 이제 암 완치 15년을 맞았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한 완치 선언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출간했고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순덕은 이제 9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절에 다녔다. 그녀의 기도는 이제 전 세계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향해 있었다.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비가 물방울이 되어 바다를 이루듯 세상 모든 곳에 자비의 물결이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날 밤 순덕이 다니던 절에 관세음 보살상이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마치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비는 이렇게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가피이며 끝없는 자비의 순환이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보시, 환경보호, 미래 세대가 건강한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가치교육, 아이들에게 물질적 성공을 넘어선 삶의 가치 가르치기, 지속 가능한 선택, 소비와 생활 방식에서 지속 가능한 선택 우선시하기, 세대 간 지혜 나누기, 노인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교류 만들기, 대의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 자신보다 더 큰 목적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장기적 시각을 갖게 된다. 즉각적인 만족을 넘어 미래까지 고려하는 시각이 발달합니다. 진정한 유산을 남긴다. 물질적 유산을 넘어 가치와 지혜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세대를 잇는 지혜의 연결고리가 된다.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혜원 씨는 은퇴한 교사로 기후 위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후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손주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지역의 학교와 협력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에게 원해와 생태계에 대해 가르치고 학교 부지에 토종 식물 정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혜원 씨는 자신의 교육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고 아이들은 열정과 호기심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식물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면서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점차 확대되어 지역 전체의 환경인식을 높이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혜원 씨는 이 활동을 통해 자신도 변화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일상의 모든 선택, 음식, 에너지 사용, 쇼핑에서 이것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고려하게 되었어요. 이런 의식이 제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시의 실천을 위한 현대인의 지침. 바쁜 현대 생활에서도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시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에서의 보시. 아침의 의도 세우기. 매일 아침 그날의 보시 의도를 설정하기. 시간의 티스푼. 하루 중 15분만 다른 일을 위해 의식적으로 할애하기. 일상 루틴의 보시 통합하기. 출퇴근길, 식사 시간 등 일상 활동 중의 보시 실천하기. 작은 친절 습관화. 문 열어주기, 미소 짓기 등 작은 친절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기. 자원 공유하기. 개인 소유물, 재능, 시간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습관 기르기. 매일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 평범한 일상에도 깊은 목적이 부여됩니다. 스트레스와 서두름이 줄어든다. 남을 돕는 순간에는 자신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잊혀집니다. 관계의 질이 향상된다. 작은 친절이 모여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일상의 기쁨이 커진다. 베푸는 기쁨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민준 씨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바쁜 회사원으로 봉사활동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 통합 보시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의 보시 의도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는 카페에서 익명으로 다음 손님의 커피를 미리 계산해 두었고, 점심시간에는 종종 새로운 직원이나 혼자 앉아있는 동료를 자신의 테이블에 초대했습니다. 퇴근길에는 항상 노인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과 오늘의 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이전에는 일과 책임에 쫓기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매일이 작은 기회들로 가득 찬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아내는 민준 씨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고 아이들과도 더 잘 소통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합니다. 물질적 보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 3개 기부하기. 친절의 보시. 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친절 베풀기. 시간의 보시. 30분을 온전히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기. 용기의 보시.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 내기. 지식의 보시. 유용한 정보나 기술을 누군가와 나누기. 경청의 보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온전히 듣기. 자비의 보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하기. 이 챌린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시를 경험하고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 보세요. 7일이 끝난 후 어떤 형태의 보시가 가장 자연스럽고 기쁨을 주었는지 성찰해보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통합해보세요. 보시의 여정. 첫걸음부터 완성까지. 보시의 여정은 간단한 친절 행위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인 깨달음까지 이어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정의 각 단계가 그 자체로 가치 있으며 모든 이가 자신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보시의 여정 단계. 의식적인 노력의 단계. 처음에는 보시가 의식적인 노력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달력에 표시하고 알람을 설정하고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습관 형성의 단계. 반복된 실천을 통해 보시가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더 이상 많은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시의 기회를 더 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기쁨의 단계. 보시가 의무나 습관을 넘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에서 깊은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의 단계. 보시가 당신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무아의 보시 단계. 궁극적으로 내가 보시한다는 의식 자체가 사라집니다. 주는 이, 받는 이, 주는 행위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보시는 단지 생명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각 단계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고 한 걸음씩 여정을 즐기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보시, 행복한 삶의 비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의 공덕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행복한 삶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보시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나눔, 시간의 선물, 지식의 공유, 용기와 위안의 제공, 경청과 공감의 선물, 자비의 실천 등 무수한 방식으로 우리는 매일 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시의 공덕은 건강과 아름다움부터 마음의 평화와 내적 성장, 인간관계의 개선, 사회적 신뢰 구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토대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공덕은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현대 사회의 도전 속에서 보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관계의 단절이 심화되는 시대에 보시는 우리에게 연결과 의미, 진정한 행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보시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고 어떤 이는 이미 깊은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동료에게 보내는 감사의 말, 낯선 이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선택, 이 모든 것이 보시의 실천이며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보시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의 등불이 수천 개의 등불에 불을 붙여도 그 등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당신의 보시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그 빛이 다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가르치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보시가 진정한 불을 쌓는 방법임을 안다. 주는 이의 손은 언제나 받는 손보다 위에 있고 베푼 것만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된다. 보시는 해탈의 첫 번째 문이자 깨달음의 궁극적 표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시의 첫걸음을 위한 7가지 제안. 오늘 3번 미소 짓기. 낯선 이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변 환경에 한 가지 기여하기. 쓰레기 줍기, 식물에 물 주기, 에너지 절약하기. 시간에 선물 주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단 없이 5분간 온전히 듣기. 감사 표현하기. 오늘 만나는 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 전하기, 지식 나누기,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이에게 도움될 정보 공유하기, 격려의 말 전하기,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건네기, 자비 명상하기, 하루를 마치며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 보내기. 이 작은 첫걸음들이 당신의 삶의 보시의 공덕이 흘러들어오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당신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편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자유롭기를. 고통 극복과 희망의 씨앗. 보시는 단순히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고 희망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우리 자신의 괴로움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의 치유와 희망의 성장. 자신의 고통 인식하기, 자신의 괴로움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관찰하기, 같은 고통을 가진 이들 돕기, 자신이 경험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타인 지원하기, 희망의 메시지 나누기, 자신의 회복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게 희망 전하기, 감사의 실천,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 기르기, 괴로움에서 벗어날 희망이 자란다. 자신의 고통이 줄어들고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집니다. 내면의 회복력이 강화된다. 역경을 견디고 극복하는 정신적 강인함이 발달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한다. 고통 속에서도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게 됩니다. 자기 연민에서 보편적 연민으로 확장된다. 자신의 고통에 갇히지 않고 모든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게 됩니다. 지영 씨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회복한 후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지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겪었을 때 누군가의 회복 이야기가 저에게 한 줄기 빛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런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 씨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수록 자신의 우울증 증상도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집중하면서 제 자신의 문제가 더 이상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작은 진전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치료사는 지영 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지영 씨는 이제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고 이것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계와 소통의 향상. 보시는 우리의 대인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대한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만들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인연과 조화로운 관계, 적극적 경청,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기, 인정과 격려, 타인의 장점과 성취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기, 갈등 시 먼저 화해 청하기, 관계에 균열이 생겼을 때 자존심보다 관계를 우선시하기, 타인의 성장 돕기, 주변 사람들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조건 없이 지원하기, 좋은 친구를 만난다. 진정한 우정과 지지적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타인의 존경을 받는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대화를 잘 이끈다. 소통 능력이 향상되어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리더십이 생긴다. 자연스러운 영향력과 리더십이 발현됩니다. 현우 씨는 회사에서 늘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으로 항상 경청할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도 우리의 말을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니까요. 라고 한 동료는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매니저들이 팀원들의 저항에 부딪혔지만
현우 씨는 팀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부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질 때 그들도 당신을 지지하게 됩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가족 관계의 조화와 화목, 가족 시간 우선시하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기, 경청과 공감, 가족 구성원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고 공감하기, 작은 기쁨 나누기,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특별한 기쁨으로 만들어 공유하기, 감사 표현하기,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기, 배우자와 화목해진다. 부부간의 이해와 소통이 깊어집니다. 가족과 소통이 좋아진다. 세대 간 이해와 대화가 원활해집니다. 남을 이기려는 마음이 줄어든다. 경쟁보다 협력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자식과 좋은 인연이 생긴다. 자녀와 깊고 신뢰 있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지현 씨는 늘 바쁜 직장인이었지만 가족 우선 정책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을 디지털 프리존으로 정하고 가족 모두가 전자기기 없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오후는 가족 선택의 날로 정해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모두가 함께할 활동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을 기다립니다. 남편도 이 규칙을 귀중하게 여겨 업무 일정을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 간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지현 씨는 의식적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들였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이기는 대화가 없어요.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녀와 남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10대 자녀들과의 갈등도 크게 줄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고민을 저희와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리더십과 신뢰의 발전, 경청하는 리더 되기, 구성원들의 의견과 우려를 진심으로 경청하기, 솔선수범, 남에게 기대하는 것을 먼저 실천하기, 공로 나누기, 성공의 공로를 팀에 돌리고 실패의 책임은 수용하기, 정직한 소통,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기, 경청하는 리더가 된다. 구성원들의 니즈와 아이디어를 잘 파악하는 리더십이 발달합니다. 설득력이 생긴다.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생겨 설득력이 커집니다. 신뢰가 쌓인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거짓말을 덜 하게 된다. 정직함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태영 씨는 중소기업의 CEO로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직원들의 급여는 유지하면서 자신의 급여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상황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들의 제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영 사장님은 항상 우리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경쟁업체들이 문을 닫는 동안 태영 씨의 회사는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제가 항상 정직하게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태영 씨는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이 자신의 개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거짓말은 단기적으로는 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화합. 보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서부터 더 넓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조화와 화합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풍요로운 인간관계와 화목한 공동체의 기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효도, 무조건적 사랑 표현하기, 가족 구성원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 표현하기, 이해와 용서, 가족의 실수와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세대 간 지혜 나누기, 노인의 경험과 젊은이의 새로운 관점을 존중하고 공유하기, 효도의 실천,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돌봄 제공하기, 가족 사이에 연민이 생긴다. 가족 구성원 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자랍니다. 부모님께 효를 행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진다. 가족에 대한 불만보다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 상처를 주지 않게 된다. 말과 행동에서 가족의 감정을 더 배려하게 됩니다. 미경 씨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의 시간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옛 노래를 함께 부르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첩을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이 시간이 저에게도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억이 흐려져도 그 순간의 기쁨은 실제였으니까요. 미경 씨의 태도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할머니를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연민과 인내를 배웠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이 경험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종종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곤 했는데 이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거든요. 공동체와 사회적 화합, 이웃 알기, 가까운 이웃들과 인사하고 관계 맺기, 지역 활동 참여, 지역 모임, 봉사활동,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기, 공유 경제 실천, 물건, 공간, 시간, 기술을 이웃과 공유하기, 세대와 문화 간 다리 되기, 다른 세대,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해 촉진하기, 이웃과 화목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자란다. 소속감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합니다. 봉사하는 습관이 생긴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누군가의 본보기가 된다.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됩니다. 상철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알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층별 대표를 모집하여 각 가구를 방문하고 소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분기별로 층간 소통의 날을 조직했습니다. 또한 단지 내 물건 공유 앱을 만들어 이웃 간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설어했지만 점차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활동은 단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층간 소음 민원이 크게 줄었고 어르신들을 위한 장보기 도움, 아이들의 등하교 돌봄 등 자발적인 도움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단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상철 씨의 활동은 인근 아파트 단지로도 확산되었고 지역 신문에 소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모든 이웃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에요. 갈등 해소와 평화 구축. 먼저 경청하기. 상대방의 관점을 판단 없이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비폭력 대화 실천. 비난하지 않고 필요와 감정에 초점을 맞춰 소통하기. 중재자 되기. 갈등 상황에서 양측의 이해를 돕는 중재 역할하기. 화해 먼저 청하기. 자존심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시하여 먼저 손 내밀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주변 환경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다툼을 줄인다.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화합의 다리가 된다.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된다. 주변 환경이 자연스럽게 더 평화롭고 조화로워집니다. 준호 씨는 직장에서 두 팀 간의 오래된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두 팀은 서로를 비난하고 협력을 거부하여 전체 업무 환경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각 팀의 구성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의 관점과 우려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어요. 놀랍게도 양쪽 모두 비슷한 좌절감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 팀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를 마련했고 점차 두 팀이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비난하는 언어 대신 각자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팀 사이의 협력이 개선되었고 이는 전체 부서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의 중재 능력은 회사 내에서 인정받아 그는 자연스럽게 갈등 상황에서 의견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단지 먼저 경청하고 모든 사람의 관점에 가치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을 뿐입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사회적 영향력과 봉사의 기쁨. 보시의 실천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회 변화의 씨앗 심기. 일상의 작은 친절, 매일의 작은 친절한 행동으로 주변 환경에 긍정적 영향 주기. 타인 격려하기. 주변 사람들도 선한 행동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기. 선한 영향력 네트워크 만들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여 영향력 확대하기. 시스템 변화 위한 노력. 더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회 구조를 위해 노력하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본보기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됩니다.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더 신뢰하고 협력하는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집단적 선행의 기쁨을 경험한다. 함께하는 선행의 증폭된 기쁨과 영향력을 체험합니다. 수연 씨는 카페에서 뒷사람의 커피를 익명으로 계산해주는 친절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리스타에게 다음 손님에게 이 친절을 전달하고 그들도 원한다면 다음 사람을 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행동은 그날 하루 종일 이어졌고 카페 직원들은 이 경험이 전체 분위기를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이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곧 다른 카페와 식당에서도 비슷한 친절 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선행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산되었어요. 이 운동은 점차 친절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으로 발전했고
지역 학교들도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일상의 작은 친절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에는 한 사람의 행동이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친절을 실천한다면 그 누적된 효과는 엄청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친절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봉사의 기쁨과 성취, 정기적 봉사활동, 자신의 상황과 재능에 맞는 정기적인 봉사활동 찾기, 재능 기부, 자신의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기, 지역사회 필요 파악하기, 지역의 실제 필요를 봉사의 기쁨과 성취, 정기적 봉사활동, 자신의 상황과 재능에 맞는 정기적인 봉사활동 찾기, 재능 기부, 자신의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기, 지역사회 필요 파악하기, 지역의 실제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도움 제공하기, 가족과 함께 봉사하기, 봉사활동을 가족 문화의 일부로 만들기, 봉사하는 습관이 생긴다. 타인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기쁨의 원천을 발견한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한다. 자신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자기 성취감이 높아진다. 타인에게 기여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성취감이 증가합니다. 민석 씨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연히 지역병원의 호스피스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 일의 깊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위안을 드리지만 사실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민석 씨는 주 3회 정기적으로 봉사하며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그저 함께 있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제가 쓸모없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봉사활동 이후 그가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민석 씨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새로운 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제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되었습니다. 보시의 지혜, 균형과 지속 가능성. 보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시의 실천. 자기 돌봄 먼저.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관리하여 타인을 위한 자원을 유지하기. 균형 찾기. 주고받는 것에 건강한 균형 유지하기. 경계 설정하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여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작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하기. 지속 가능한 보시 습관을 점차 발전시키기.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된다. 보시와 자기 돌봄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여한다. 에너지를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자연스러운 보시의 흐름이 형성된다.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베푸는 삶의 방식이 자리 잡습니다. 영희 씨는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로 처음에는 여러 단체에서 주 7일 봉사하며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소진되어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보시에도 균형과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영희 씨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제고하여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에 가장 부합하는 두 개의 봉사활동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주 자기 돌봄의 날을 정하여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는 봉사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희 씨는 또한 다른 봉사자들에게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조언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경주처럼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소진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페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지혜로운 보시의 선택, 진정한 필요 파악하기, 받는 이의 실제 필요와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 제공하기, 장기적 영향 고려하기, 일시적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방법 찾기, 본질적 문제 해결하기,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도움 제공하기, 정보에 기반한 선택하기, 효과적인 보시를 위해 관련 지식과 이해 넓히기,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한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지혜와 자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감정적 반응을 넘어 지혜와 자비가 함께 작용하는 보시를 실천하게 됩니다. 체계적 변화에 기여한다.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적 시스템의 개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